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두 분 해석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요. 그 전에 이걸 지금 누가 최초의 얘기를 했느냐를 가지고 국회 쪽 청구인하고 헌법재판소가 공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은 청구인 쪽에서 먼저 슬쩍 얘기를 꺼냈고 이것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쪽에 있는 그 두 분 재판관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니까 권유에 따르는 표현을 청구인들이 썼어요. 네. 근데 그건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최초의 발설자는 청구인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는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헌재가. 헌재가 네. 아주 명백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걸로 봐서 일단 경위는 대충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청구인들 쪽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빼겠다는 생각, 내란죄 혐의를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상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일이기 때문에 심리에서 형법을 빼고 헌법적으로만 다룸으로써 어떤 논란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기한을 단축을 시키고 뭐 이러겠다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네. 내란이라는 말을 지금 한 달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모든 야당 사람들이 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란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소추 안에만 38번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빼고 내란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는 지난 한 달여 동안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데 그 내란 혐의를 형법상의 내란만 빼는 거지 헌법상의 내란은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네. 물론 시한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형법상의 내란 혐의를 빼는 것은 그건 좀 정치적으로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상의 그 내란 혐의만 다투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정치적 명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17년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 뇌물 혐의는 여러 개의 혐의 중에서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란 혐의는 사실 거의 다예요. 두 축입니다. 네. 위헌과 내란. 내란 혐의는 근데 그 위헌도 내란 혐의가 네. 그게 이제 전제된. 진짜 안고 중에 안고예요. 네. 그리고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란 혐의를 그게 헌법이 됐건 형법이 됐건 가리지 말고 내란을 뭔가 드러내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쪽에서 신 의원님께 미리 좀 상의 좀 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청구인들 거기에는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이 두 분이나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위헌적 내란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설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형법 빼고 우리가 심리를 빨리빨리 진행해보자. 후딱후딱 하자. 뭐 이건데 이 조급증이 네. 결국은 이런 정치적 사고를 낸 겁니다. 네, 정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요. 이거 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받았느냐. 왜 수사를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고 체포집행을 공수처가 하느냐. 또 헌재에서 내란죄를 왜 사실상 빼느냐. 이거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미 법리의 차원을 떠난 정치의 차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울고 싶은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을 뺨을 제가 볼 때 한 6대 이상을 지금 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거 자체가 그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총리를 탄핵하면서 뭐 내란 공범 운운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뺀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인식에는 그럼 내란이 아니었나 보다. 심지어는 이런 인식까지도 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급했다.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서 이 헌법소추안을 의결시킬 때는 내란죄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어야 탄핵 심판이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에 동의할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30%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열렬히 반대하는 30%가 지금 한남동에서 옹벽을 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직위를 내려놓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 네, 했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준석이 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네. 자 그러면 이 소추안이 빠지면은 이거는 핵심 사항이 빠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이거는 지금 그대로 할 수 없다. 재의결을 다시 해야 지금 된다. 그러면 동의하세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재의결할 필요 없다라고 네, 또 네, 주장을 하고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정치가 중요한데 자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하게 할 말이 더 많아지게 만들잖아요. 네. 이 정치적 분위기가 옳든 그르든 여론조사로 지금 추이가 지금 반영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니까는 계속 공수처장만 지금 쥐잡듯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당 주장은, 그러니까 아까 그 탄핵 재표결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여당의 그 주장은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사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니 법률적으로는 뭐 틀리진 틀린 않아요. 말은 아니에요. 네, 법률적으로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고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무슨 심판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칙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 네.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이 약간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 혼선이 일어나고요. 특히 윤 대통령은 숨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숨어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숨어 있어요. 이렇게 겁쟁이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 나타나서 경호처장이 할 얘기도 그럼 자기가 하든지요. 그래야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되고 그 2014년도에 그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이었는데 그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앞에 여당 의원 무려 44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의총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뭐 자발적으로 한 거다고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현재 비대위원인 이미자 의원도 참여하면서 약간 당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 소속 국회의원이 108명 아니에요? 네네. 그중에 거의 반은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그 영남 지역일 거예요. 네, 대다수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동호 의원도 참여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특히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강경한 입장에 당 지도부가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네. 모습이 비춰진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들은 그 최근에 맞든 틀리든 여론조사에도 고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또 막상 한남동에 나가 보면은 분위기가 훨씬 좀 열기를 띠고 네. 있다 그래. 왜냐하면은 실패했잖아요. 공수처가 네. 체포를 못했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특히 군중 심리, 집단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이렇게 소용돌이 쏠리는 문화라는 건 195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네.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거 자체가 매우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탄핵안이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여당 의원들도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는 별로 걱정 없을걸요. 향후에 뭐 3년이 됐든 4년 후에 자기가 영남 지역에서 재선되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얼굴도 좀 비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상하게 이 보수 정당은 이 의리라는 게 그 당의 보스에게 보이는 충성심과 등치되는 그런 성향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도장, 얼굴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보수 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그런 거가 정치 입문하기 전에 교육이 좀 되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눈도장은 여야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도 네, 아니, 뭐 지금 마찬가지죠. 뭐. 보수라고만 아니 지금 얘기하시니까. 뭐 말씀을 하시니까 여당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매일 관저 앞을 지키면서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 중입니다. 지난 총선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도, 수도권, 청년 전략을 강조하는 데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신경민 윤상현 의원께서. 예. 의원은 좀 짐작을 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세요. 지금 윤 의원은 보니까 보수의 아이콘으로 당당하게 이번에 입지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의원은 뭐 좀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는 3등을 하니까 뭐 좀 옳은 소리 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거고 지금의 윤 의원 모습이 진면목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뭐 깜짝 놀란 사람은 사실은 김민전 의원이에요. 김민전 의원의 재발견이 네. 있었다고나 할까. 이분이 그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서부터 약간 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한남동 집회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44명 비슷하게 지금 나타난 건 이건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친위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엄 해제 때도 국힘당 보면 18명 왔고 탄핵 때는 85명이나 반대를 했고 지금 체포영장 단계에서 이렇게 44명 플러스 알파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운집에 있다는 것은 정치로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분들이 이럴 때가 아니고요. 윤 대통령 1호 당원이잖아요. 제명이나 출당을 하고 선을 긋고 해야 될 시점을 지금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고 이걸 뒷받치는 지금 의원들이 이 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체가 국힘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44명이나 되는 이제 주로 이제 영남권 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런 학습 효과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했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 결국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일부 좀 국민의힘 내부에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자신의 편의대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됐는데 결국은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수그러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안 보고 앞에 것만 본 네. 거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어땠습니까? 결국 당대표가 돼서 총선에서 진짜 폭망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소위 김종인 체제라는 과도기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당을 나름대로 중도처럼 네. 포장하느라고 굉장히 무진 애를 쓰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박형준 오세훈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당대표로 이준석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새로운 윤석열 후보는 중도와 호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네. 거기서 외연이 확대된 건데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그 한남동에 나와 있는 그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인지 아니면은 거의 뭐 그 노선이나 색채가 자유통일당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수수 떨어진 정치인들은 정말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의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여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지역구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전국 정당 내지는 보편적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당내 리더십이 허약하다라는 방증이죠. 그런데 그 당협위원장들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과는 좀 명확히 선을 긋지 않은 건 또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또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 당협위원장이 왜 당협위원장이에요? 총선에서 떨어졌으니까 의원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네. 결국은 그 지역구에서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지나치게 우경화되어 있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뭐 최상병 문제라든지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의료 대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비상계엄 선포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우좌를 떠나서 누가 이거를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네. 더군다나 국가가 전시나 또는 뭐 사변이나 아니면 비상 위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전국 정당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랑 맥을 같이 해서 판단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 얘기죠. 자, 신 의원님.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약간 빌드업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해서 좀 그 사전 정리를 좀 해줘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 이거는 공수처법과 정면으로도 배치된다는 또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권 요구는 사실은 맞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한남 옹성 문제를 풀어내야지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건 총격전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방치하면 이분들이 곧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민주당 얘기대로 고발을 하고 또 뭐 일부는 탄핵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탄핵을 하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함부로 이걸 꺼내기는 쉽지 않고요.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하겠죠. 네. 근데 고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선택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대화를 해야죠. 지금 대화를 해서 이 문제 일단은 급한 문제가 영장 집행 문제니까 영장 집행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은 구속영장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뭔가 하나 하여튼 수사는 갈래를 타줘야 되고요. 네. 아니면은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럼 내란 특검으로 가든지 뭔가 하나 방향을 잡아줘야지. 네. 이것을 한남동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행정의 책임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경호처 지휘권 논란과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대행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주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서 그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최 대행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언급했는데 정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견 많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네. 일단 지금 금감원장도 그렇고 지금 권한대행이 부총리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장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우리의 그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최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소임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주가나 환율이 언제 요동치냐면 이 정치적인 사건이 그렇죠. 있을 때마다 네. 요동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체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나름대로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 인내가 소진한 다음에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고발한다 탄핵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총리가 권한 대행이었을 때 총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그러면 뽑겠다 했더니 그 말 떨어지자 무섭게 탄핵안 발의해서 그 다음 날로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지지도가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러잖아 뭐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40여 명이. 지금 국민의힘 또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그 민주당이 좀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네. 특히 한덕수 대행을 즉각적으로 그냥 목을 덜렁 잘라버린 것은 좀 잘못한 네. 거고요. 여러 가지 뭐 뜸을 들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탄핵을 속도전 내는 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두 분 지도자가 윤석열, 이재명 하는 거 보면은 재판이건 수사건 간에 뭐 계속 지연전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경옥고 신경민,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